방 안에서 잠시 자신의 신수를 점쳐보던 시각장애인 홍계관은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어허, 이런 억울한 일이. 한숨을 쉬던 홍계관은 또 한 번 신중하게 점을 쳤다. 옳거니 나를 살려줄 사람은 황시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홍계관은 사람의 앞날을 예측하는 신통한 능력으로 종종 사람의 화를 면하게 해주어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날은 홍계관 스스로 자신의 신수를 점쳐보았는데 훗날 자신이 사형당할 운세라는 점괘가 나왔던 것이다. 황씨 중에 형조판서에 오를 만한 인물을 찾아봐야겠구나. 홍계관은 다음 날부터 황시성을 가진 사람을 유심히 살피며 다녔다. 하지만 그가 만나는 황씨들 중에는 형조판서에 오를 만한 인물이 없어 매번 실망에 실망만 거듭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이 정승에게 아들이 여럿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홍계관은 그 길로 황정승 댁을 찾아갔다. 홍계관은 황정승을 찾아뵙고 아드님들의 신수를 봐주러 왔노라 공손하게 아뢰었다. 홍계관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황정승은 곧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황정승의 큰아들부터 차례로 신수를 살피던 홍계관은 셋째 아들 황수신의 신수를 보고서야 저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홍계관은 황수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절을 하며 말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는 앞으로 형조판서의 자리에 오르시게 될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 소인이 사형당할 처지에 놓여 도련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오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살려주시겠다는 각서 한 장만 써주십시오. 황수신과 다른 형제들은 홍계관의 엉뚱한 말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가 이 나라 제일 가는 명복이라 들었거늘 그것이 헛소리인가 보이. 우리는 학문에 둔하여 아버지께서 과거를 보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들 중 그 누가 벼슬을 한단 말인가? 아니옵니다. 분명 벼슬길에 나가실 것이옵니다. 하오니 소인의 정을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홍계관은 형제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각서를 써줄 것을 청했다. 그러나 황수신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홍계관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황정승이 아들을 꾸짖었다. 홍계관의 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목숨을 놓고 그리 간청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냉정하게 대한단 말이냐. 그것이 선비의 도리란 말이냐. 이리하여 홍계관은 황정승의 도움으로 황수신에게 각서 한 장을 받았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홍계관의 소문은 대궐에까지 알려졌고 마침내 세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세조는 원래 미신을 믿지 않을 뿐더러 무당이나 점쟁이를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라 하여 경계했다. 그런 세조에게 홍계관의 존재가 달가울 리 없었다. 세조는 마침내 홍계관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다. 임금 앞에 끌려온 홍계관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래, 네가 점을 잘 친다는 홍계관이냐? 세조가 근엄하게 물었다. 소인의 점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이름이 홍계관인 것은 맞사옵니다. 홍계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세조는 내관들에게 미리 준비해둔 상자를 가져와 홍계관 앞에 내놓으라고 명했다. 그렇다면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맞춰보아라. 홍계관은 잠시 중얼거리더니 아뢰었다. 집안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며 때때로 도둑질을 하고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구멍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보아 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셋이옵니다. 홍계관이 쥐라는 것을 맞추자 세조는 내심 놀랐으나 그 수가 틀리자 홍계관을 다그쳤다. 분명 이 속에 쥐가 3마리 있단 말이냐? 만일 틀릴 경우 네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니라. 소인의 말이 맞지 않다면 전하께 거짓을 아랜 죄로 어찌 목숨이 아깝다 하겠사옵니까? 홍계관이 자신있게 말하자 세조는 내관에게 상자를 열게 했다. 그러나 상자 속에는 쥐가 1마리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런 사악한 놈 같으니 내 놈이 무슨 명복이라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과인을 속인단 말이냐. 당장 능지처참하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로다. 세조는 홍계관을 즉시 형조로 넘겨 차명에 처하라고 명했다. 홍계관은 졸지에 죽은 목숨이 되었다. 옥에 갇힌 홍계관은 조용히 자신의 앞날을 점쳐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며 빙글의 미소를 지었다. 이윽고 형조판서가 홍계관을 문초하기 위해 왔다.
홍계관은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해온 각서 한 장을 꺼냈다. 날이 전날의 약조를 기억하시겠는지요? 형조판서는 느닷없는 각서에 의아해했으나 곧 그것이 지난날 자신이 홍계관에게 써준 것임을 기억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홍계관을 문초하러 온 형조판서는 다름 아닌 황수신이었던 것이다. 허허, 놀랍구려.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늘. 과연 명복은 명복이구려. 황수신은 그 길로 세조를 아련하고 지난날의 일을 아뢰었다. 허허, 과연 놀랍기는 하오만 오늘은 분명 홍계관의 점괘가 틀리지 않았소? 전하, 혹 쥐가 암컷일지 모르니 뱃속을 확인하여 보옵소서. 황수신의 말에 세조 또한 일리가 있다고 여겨 내관에게 쥐의 배를 갈라보라고 명했다. 그랬더니 과연 쥐의 뱃속에는 새끼 2마리가 들어있었다. 세조는 홍계관의 점괘에 감탄하며 즉시 그를 방면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막아준 황수신을 신임하여 더 높은 벼슬을 제수했다. 이렇듯 홍계관의 점괘는 정확하기로 유명하였으나 틀리는 점괘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수명이었다. 하루는 상정승이 홍계관을 찾아와 물었다. 지난날 자네가 내 수명을 말해주기를 모년모월이라 하지 않았는가? 헌데 그날이 한참 지나도록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자네의 점이 틀리지 않았는가? 날이 인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옵니다. 혹 나리께서 덕을 베푸신 일은 없으신지요? 홍계관이 웃으며 말했다. 글쎄, 내가 무슨 덕을. 지난날 길을 가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금잔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준 적이 있었지. 그 주인 말이 자신은 대전수라간 별감인데 자식의 혼사가 있어 업의 한 쌍을 몰래 갖다 쓰고는 돌려놓으러 가던 중 잃어버려 노심초사하고 있던 중이라 하면서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었지. 날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신 일이니 그 정도면 충분히 수명을 연장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한 양갓집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다 보니 혼자서 집안일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머슴을 데리고 농사일들과 힘든 집안일들을 시키면서 살게 되었다. 과부는 머슴에게 일을 잘하라고 철마다 옷을 해주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시킬 때면 가까이 불러 수고했다며 다정하게 얘기를 하며 격려해 주었다. 그런데 그런 친절이 화근이 되어서 그 친절을 오해한 머슴은 과부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하여 흑심을 품고는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과부와 은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이웃들의 약간씩 추문이 돌게 퍼지게 하여 4, 5년 후 머슴은 과부가 자기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근래에는 관계를 끊고 자기를 내쫓으려 한다고 하면서 노예관계를 맡아서 처리해주는 형조에다 고소를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법에는 양갓집 여자가 사간을 하면 그 짓거리를 한 남녀를 모두 벌주고 여자는 노비로 만들어서 그 여자와 간통한 남자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머슴은 이 법을 악용해서 과부를 취하려고 노린 것이었다. 형조에서 형방이 머슴을 불러 이 사실을 확인하니 머슴은 그동안에 과부가 주었던 옷이며 물품들을 모두 갖고 와서 그것들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둘 사이의 사간이 사실임을 입증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과부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 과부는 한 꾀를 생각해냈다. 과부가 형방에게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주의를 좀 물리라고 하고는 자기 아랫배 밑에 어릴 때에 화상을 입은 상처가 손바닥만한 게 있으니 만약에 은밀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것을 알 테니까 머슴에게 그것을 물어보라 하였다. 그래서 형방이 머슴을 불러 물으니 머슴은 이미 뇌물을 주어서 형방 밑에 사람들을 구워 삶아 놓아서 이 말을 엿들은 형방의 사람이 그걸 머슴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머슴을 불러 형방이 여자의 은밀한 곳에 무슨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묻기가 무섭게 머슴은 위기양양하게 아랫배에 화상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문하던 형방이 당황해하자 과부는 머슴이 사람들을 매수해 엿들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옷을 벗어 아랫도리를 형방에게만 보여주니 형방이 여인의 아랫배 밑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상처는 없고 하얀 맨살과 여인의 옥문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머슴은 거짓 고소임이 밝혀져 구속되고 과부는 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여인의 아랫도리를 정밀 검사한 형방은 화제거리가 되어 이 소문이 사방팔방 동네방네로 퍼져나가는 바람에 난처하게 되었다. 마침 그 형방은 부인이 죽은 호랩이어서 부인의 오해는 면할 수는 있었지만 과부댁의 중요 부분을 자세히 본 것에 대한 소문으로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는 민심과 여론의 입방망아들 때문에 매파 할멈들이 나서게 되었다. 그 여인의 아랫도리를 자세히 검사한 이후로 그 형방은 그 과부와 재혼해서 잘 살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과부 좋고 호래비인 형방만 좋게 된 재판이 되고 말았다 라고 하였고 닥쳤던 개꼴이 된 머슴을 본 사람들은 죽수어서 개 좋은 일 시킨 놈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도 헛되게 애만 쓰고 엉뚱한 놈에게만 좋은 일이 되었을 경우 흔히 사용되는 말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건수가 최후일진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과거 길을 떠났던 것이다. 예전에 벌어둔 것으로 겨우 가업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다 없어지고 공궁하기 짝이 없다. 말 한 필도 세내지 못하고 걸어서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채 노자라고는 아내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변변치 못한 폐물 등을 몇 가지 팔아서 돈 10단량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인데 이번 역시 과거 시험에는 실패하고 만 것이었다. 건수의 아버지는 이미 늙었으나 홍문관 교리라는 청관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친척과 친구들의 출세기를 힘 잘하는 대로 많이 열어주었다. 건수의 아버지와는 동양이요. 동문수학한 박원항이 지금 동부승지의 자리에 오른 것도 동학의 접장이었던 이 교리의 힘이 컸다. 그러므로 박원항이 건수의 아버지에 대한 은혜는 어느 때고 잊지 않았으나 건수의 아버지는 불행히도 불치의 병으로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건수는 집안 형편을 보든지 자기 신세를 생각하든지 어쨌든 다음 한 번쯤은 또 올라와 보리라는 기약을 하고 이번에는 평생 하고 싶지 않았던 구차한 일을 했다. 부친께 이름만 듣고 있던 박승지를 찾았던 것이다. 좀 부끄러운 일이나 거듭 실패했다는 말을 하고 그래도 자기 딴은 강인한 정신으로 다음 과거에 다시 올라올 터이니 이 사정을 헤아려 모쪼록 붙들어 주십사 하는 말을 고했다. 박승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더니 며칠간 푹 쉬다 가라고 했다. 며칠 후에 건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박승지가 말했다. 자네 형편이 매우 어려운 듯하니 내가 자네 아버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다소 재산을 장만해 줄 터이니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힘을 다하여 노인의 여생을 봉양하도록 하게. 그리고 논섬직이나 살 수 있는 돈 100냥과 피륙 등을 내어서 말에 실리고 따로 건수가 타고 내려갈 말 한 피를 사주었다. 건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고맙게 받아 길을 떠났다. 에라, 과거를 보러 올라올 때는 걸어서 왔던 놈이 과거도 못하고 뒤 꼭지를 치며 내려가는 판에 말이 무슨 말이냐. 그는 이런 생각이 들어 타고 가던 말을 팔아 그 돈까지 싹바리 말에 싣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참이었다. 그가 양근 지역으로 들어서서 양수리강을 건너 몇십 리를 왔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잠잘 곳을 물었다. 네, 저기 보이는 저 집이 상당히 부유하게 사는 집이요. 그 집 말고는 이 부근에 아마 머무를 곳이 변변치 못할 것이요. 나이 50을 바라다보는 사람이었다. 건수는 그 말을 듣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수십 칸의 기와집이 즐비한데 제법 서울의 재상갓집 문정 같았다. 괴나리보찜을 벗어 말 잔등에 얹고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쉬어갈 수 없겠느냐고 말했다. 다행히 동정을 얻게 되어 건수는 짐을 풀고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건수가 큰 사랑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인사를 하니 70에 가까운 주인 노인은 친절하게 대접하며 뒷사랑을 처소로 정해주었다.
그곳도 거처가 전결하고 문방제구가 제법 큰 사랑 못지않게 되어 있었다. 얼른 보아도 재상의 집 같으나 변변한 선비의 집이 낙향하여 사는 형편인 것 같았다. 음식이 나오는데 모든 게 비록 과객의 밥상이나 매우 맛깔스럽고 안목 있게 차렸다. 건수는 피로한 몸이라 일찍 자리에 누워 한숨을 자려고 하니 계집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는 얼른 몸을 일으켜 옷을 고쳐 입고 문을 열었다. 20전후의 젊은 계집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 댁 작은 아씨께서 미안하오나 잠깐만 처소까지 와주십사 하는 정가를 여쭈러 왔습니다. 소인은 작은 아씨의 신복 몸종이 홉고 잠깐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아니, 이 댁따님 아씨가 무슨 일로 야밤에 지나는 길손을 들어오라 하시는지 그 까닭부터 알려주어야 들어가겠다고 여쭈어라. 그런 장황한 말씀은 들어가시어서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라오며 소인은 그저 분부만 받을 뿐이옵니다. 건수는 미리부터 몸종이 부르는 이유를 짐작했던 터라 솟구치는 호기심에 기어이 몸을 일으켜 그 몸종의 뒤를 따랐다. 몸종이 뒤쪽에 아담하게 지은 별채로 가서 손님이 온 것을 고하자 조용히 방문이 열리며 나이 17, 18세 된 절세미인의 규중처녀가 나와 공손하고도 다정하게 건수를 상자에 맞이했다. 밝은 촛불에 건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방 한편으로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처럼 무례하게 먼 길에 피로하신 외간 손님을 깊은 밤에 들어오십사 하여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 사를 길이 없습니다. 소녀는 어려서 모친을 잃어버리고 계모 아래에서 자라오던 중이온데 계모가 몹시 간악하여 자기의 친정 사촌 중에 불구자로 나이 40이 되도록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사람에게 억지로 저를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님께는 불구자가 아니라고 속여가지고 기어이 정혼을 했으며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말씀 올렸으나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여자의 일생을 그르칠 것임에 이 집을 나가려는 모든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믿음직한 남자가 있다면 그에게 100년을 허락하고라도 이날이 밝기 전에 탈주하려는 차에 집에 점잖은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문틈으로 엿보은즉 가히 100년을 허락할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감히 이와 같이 여쭈었습니다. 이 사정을 통촉하신다면 정시를 허락지 못할 사정이시라면 첩이라도 용납해 하시고 그도 들어주시지 못하겠다 하시면 이 밤으로 이 목숨을 청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너무나 놀랍고 난처하여 얼마 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대의 말씀을 들으니 사정이 절박하지 않은 바는 아니요. 나로서는 이 밤으로 주인장께 알리지 않고는 나가지 못할 사정이요. 그대가 만일 밤사이에 미리 어느 곳으로 도망해 가서 있겠노라 하면 밝은 날에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주인께 작별을 하고 나간 후에 소저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대와 같이 떠나는 것이 어떠하올지요. 그 말을 들은 처녀는 다소 언짢아하면서 말했다. 손님께선 소녀를 천하다고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온지 만일 말씀과 같이 찾아오시지 않을 때에는 이 몸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오리까. 아니오, 그런 무책임한 일은 하지 않소. 조금도 의심치 마시오. 그럼 이 밤은 이 방에서 지내시고 아주 연분을 맺으신 후에 새벽에 소녀는 이 집을 떠나고 손님께서는 객실로 나가시면 어떠하올는지요. 인연을 맺은 후에야 오히려 손님을 믿는 마음이 있을 것 같사오니 어떠하실는지. 선비는 빙긋 웃으며 그야 어려울 게 없지요. 그러나 만일 밤사이에라도 이 댁에서 아시게 된다면 그 일은 조금도 염려 마세요. 처녀는 수줍음을 못 이겨 하며 손수 금침을 펴고 이어 촛불을 물리니 이불 속으로 두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다. 촛불이 꺼지고 잠시 지났을까 창밖에서 갑자기 요란스레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놈, 그놈이 바로 이 방에 있으니 문을 여는 즉시 들이닥쳐서 단번에 붙들 든지 만일 놓치게 될 양이면 칼로 베어서 죽여서 잡더라도 꼭 붙들어야 한다. 이런 천하에 죽일 놈이 있나.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집 처녀 혼자 자는 방에. 에이, 그저 그 놈의 대가리를 깨뜨려 죽여서라도 나이 40~50이 된 장정이 분에 못 이겨 하는 말소리였다. 바야흐로 황홀한 새 인연을
맺으려는 때에 이런 급박한 순간을 당하게 되자 선비는 황급하게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도망칠 곳을 살폈다. 처녀도 온몸을 발발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우선 뒷 창문을 열어주며 선비를 도망케 했다. 선비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달아나 뒤를 살필 겨를도 없이 담을 넘고 울타리를 넘어 어느 상기슭으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서야 목숨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계집의 유혹을 받은 것이 후회도 되었으나 그 유혹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았다. 이대로는 집으로 갈 면목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갈 만한 데도 없다. 날은 어느덧 밝아왔다. 그가 앉은 앞길로 소경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선비는 하도 답답해서 점이나 쳐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수의 청을 받은 소경은 마치 선비의 얼굴을 보는 듯이 흰자위만 남은 눈알을 굴려가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여보시오. 복채도 없이 무슨 점을 보시오? 라고 한다. 복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안단 말이오? 당신 어젯밤에 수백냥 돈을 도둑 맞았소. 그래도 호소 한마디 못하게 된 처지여. 건수가 들으니 과연 족집게다. 할 수 없이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재물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애원하듯이 물어보았다. 소경이 싼통을 꺼내어 흔들었다. 여보슈, 도적은 벌써 어제 해질 무렵에 맞은 것이오. 당신 어제 저녁 때 길에서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알아가지고 그 놈의 집을 찾아가서 길에서 강탈한 걸로 연극을 해보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하고는 그대로 지팡이를 저으며 가던 길을 가버렸다. 소경이 간 다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집으로 들어가라고 일러주던 늙은 놈이 수상했다. 건수는 어제 저녁 그 늙은이를 만났던 산등성이 길에서 서성이면서 그 늙은이가 나오기만 기다렸다. 해가 떨어질 무렵에야 그 늙은이는 나타났다. 또 누구를 끌어들이려는지 큰 길가를 왔다 갔다 서성이고 있었다. 조금 있자니 웬 농부 한 사람이 다가가 늙은이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간다. 선비는 그 농부의 뒤를 쫓아가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당신이 아까 인사한 늙은이는 안만 해도 낯이 익은데 실수를 할까봐 인사를 못 올렸다고 말하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농부는 그의 원래 이름은 이 동네에서도 자세히 알 수 없고 그저 안초시라고 부른다 했으며 어떤 이는 안학진이라고도 부른다고 말했다. 다시 그 사람의 집을 물으니 그의 집은 바로 그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며 재산이 100만 거부라고 했다. 건수는 짐작이 갔다. 그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와서 박승지를 찾아뵈었고 그가 당한 일을 상세히 고했다. 그리고 포도청에 분부하시어 그놈의 집을 수색하고 도적을 잡아다 문초하도록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박승지는 곧 포도대장에게 편지를 보내어 오라 하여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 건수는 자기가 길잡이가 되어 도적 소굴을 소탕하는데 협력하겠노라고 했다. 이리하여 그날 저녁으로 포도대장의 지휘로 수십 명의 포졸들이 달려가서 야밤을 이용하여 그 집에 갑자기 쳐들어가 그 일당을 모조리 붙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둑의 소굴이었다. 이 도둑대의 수법은 매번 건수의 경우와 같았다. 부잣집 재물을 갖고 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꼬여들여서 밤사이에 그러한 방법을 썼던 것이다. 그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수만큼이었고 곳간에 쌓여있는 작물들을 들추어 본 결과 수십 년 내에 관가나 일반 사람들이 이 부근을 지나가다가 도적을 맞았다는 허다한 사건이 모두 이 도둑대의 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리하여 양근 고을과 형조와 포도청에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던 사건들이 일시에 풀리게 되었고 그 진원지까지 없어지게 되니 관가로서 볼 때 이건수는 여간한 공로자가 아니었다. 형조에서는 이 사실을 대궐에까지 아뢰게 되었고 그 공로를 표창하는 뜻으로 이건수를 음직으로서 그의 고향인 괴산군수로 부임하게 하였다.